오늘 제가 제목을 갑작스런 파산의 갈림길, 갑작스런 파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해밍웨이의 그러니까는 소설책에서 책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몇 차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gradually, then suddenly, bankruptcy. 되게 파산의 과정은 어느 날 그냥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다는 거죠. 왔었던 건데 지금 역사적인 분석을 지금 이제 제가 한다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요. 이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할 때는요.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죠. 현 상황을 이해하려면은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파편화된 정보들을 그러니까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임계점의 변화가 생길 때가 있죠. 임계점의 변화가 그런 것들은 되게 역사적인 분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보게 되면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급격한 변화가 어느 날 발생했을 때 대개 그걸 우리가 이제 혁명이라고 표현한다든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의 어떤 변화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임계점이 변화하는 거죠. 이 자연 현상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이전에 전 단계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래주얼리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죠. 단지 그게 이제 이렇게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래탑인가요? 모래시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한 조각의 모래알이 그러니까는 모래탑을 확 붕괴시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러니까 제가 부제목으로 공지는 안 했지만은 담겨 있는 내용은요. 지금 내란은 지속 중이다. 내란은 지속 중이다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강화 실패하게 되면은 저는 대한민국은 다음번에는 혁명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명이 불가피할 거다. 이런 혁명의 시간이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혁명의 시간을 맞이하지 않고 있을 뿐인데, 근데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을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진압하려면 민주주의 강화가 저는 필수라고 봐요. 민주주의 강화에 실패하게 되면은 내란 세력은 다시 그러니까 부활할 것이고요. 그럼 저는 혁명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윤석열이 이제 3년이 이제 지났잖아요. 3년 전에 이제 여러분들 대선 끝나고 나서 참 진짜 우리가 참담한 심정에서 모두 그러니까 같이 힘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보냈던 때가 3년 전 이맘때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3년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5년을 3년으로 단축했으니까는 우리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시다. 윤석열 3년의 저는 필연적인 결과가 내란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약간 정리하고 평가를 좀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대한민국 사회는 저는 대한민국만은 아닙니다. 정도 차이가 근데 대한민국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혁명 수준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혁명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물질의 어떤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이 100도씨까지 끓게 되면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변할 때 그게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의 혁명적인 변화인 거죠. 혁명적인 변화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탄핵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시대의 도래가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내란이 일단은 그러니까 내란 진압의 첫 단추는 우리가 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의 시간은 아직 그러니까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의 여건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면은 내란을 그러니까 우리가 평정한다면은 혁명은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뒤로 그러니까 미뤄질 것이고요. 이재명이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저는 혁명의 시간이 도래한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실패한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시대에서 우리가 이재명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2, 3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2, 3 정도가 나와야 돼요. 예? 계속해서, 연속해서요. 예, 이 3 나오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희생 안 치르고 순조롭게 우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년 전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 마음은 사실,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동토에 내던져진 그런 심정이었었죠.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옷도 제대로 변변히 입지 못하고 들판에 황야에 내던져진 그러한 이제 심정이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모두들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최백은 TV를 제가 당분간 계속하기로 하면서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만 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방송을 이제 중단하고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려면은 대한민국의 이 내란 진압이 그러니까 빨리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 방송을 재개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새 정부니까는 최소 3개월은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평가를 유보하겠다 그랬었어요. 3개월 정도는요. 그런데 제가 그 22년 5월 달에 윤석열 바이든 정상회담을 딱 지켜보고 5월 26일경인가요? 집권하자마자 그러니까 한 보름 만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날라와가지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날라와가지고 정상회담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가면서 그게 바로 이제 그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된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일어났었습니다. 두 가지가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에 이제 벌써 이제 옛날 일 같이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그때 그걸 보면서 이거는 3개월을 지켜볼 필요가 없구나. 3개월을 지켜볼 필요가 없구나. 제가 그때 윤석열 바이든 정상회담을 제가 평가를 하면서 뉴스공장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소위 말해서 김어준 씨가 굉장히 저를 칭찬하는 것 중에 한 가지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와 기술이 미국의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편입되어 버렸다. 하위 개념으로 편입되었다. 미국 안보에 그러니까 도구로 전락했다 이거죠. 도구로요. 미국 안보의 도구로서요. 전락했다. 이런 표현을 제가 평가를 딱 했죠. 그거 보고선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5일 6일 이때니까 저쪽 스페인에서 열렸었나요? 그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받아 가가지고 반러시아 탈중국을 예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집권해서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시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국가 운영에 대해서 해야 할 일과 말아야 될 일을 구별을 못하고 있구나 봐가지고 국정 철학이 없는 정치 집단이구나라는 걸 딱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경고했던 것이 잘못 낀 첫 단추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 이런 경고를 알렸죠.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바로 다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껴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을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어하지요. 대개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은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끼게 되죠. 연속해서요. 네? 연속해서요. 그래서 그 해 22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합니다. 22년 경기가 세계 경기가 좋았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최근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뭐냐면은 이 정치 집단들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특권층이라는 제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특권층은 결국 뭐냐면요. 이 권력 정치의 목적이 자신들의 특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사적인 축제에 있습니다. 사적인 축제. 특권층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탐욕적이죠. 탐욕적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이들의 국정 철학이 그러니까 빈곤했다는 얘기는 무능할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가 파탄날 거라는 걸 저는 일찌감치 제가 경고를 했죠.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먼저 그러니까 22년 말부터 실제 경제 지표들이 22년 말부터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 당시 아무도 얘기 안 했었어요.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요. 자, 그 결과가 저는 12월 3일 계엄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치적인 실패 속에서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구멍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제가 자부월족이라는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자부월족, 그다음에 천우신조 이런 표현을 제가 썼었잖아요.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윤석열은 탄핵당한다. 예?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진짜 국민이 진짜주의 나라를 만들어야지만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되어진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저는 그 배경에는 뭐냐면은 그날 밤 국회로 달려간 이 국회로 달려가신 분들은 뭡니까? 과거 아픔에 대해서 집합적인 기억을 가진 소위 우리 깨시민 집단들이 있어요. 민주주의가 체화된 사회적 생명체죠. 사회적 생명체. 예? 예, 상당히 애국심을 가지고 사회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그 존재인 이 깨시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믿음. 그리고 굉장히 그분들에게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은 과제는 뭐냐면 내란이 진압이 안 됐어요. 내란을 진압하려면 K민주주의가 더 강하게 진화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탄핵 선고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과정을 잠깐 간다면 외신에 비춰진 모습을 보게 되면 8년 전 박근혜 탄핵과 많이 비교를 하고 그럽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8년 전에는 우리가 시위 이후에 뭐 청소하는 장면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응원봉이 등장하는 그래서 이번에 뭐 빛의 혁명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눈에는 이것도 굉장히 신기해 보였는가 봐요. 돈을 내고선 그러니까 자기 돈을 내고 생수나 커피를 구입해서 마시는 모습. 외국에서는 흔히 말해서 막 이제 주변 상점을 그러니까 막 약탈하고 하는데 뭐 약탈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비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심지어는 뭐냐면 선집을 많은 분들이 자기가 현장에 못 나와서 미안한 마음을 같이 그러니까 공유하기 위해서 선집을 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한국 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등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미국의 정치학자로부터 이런 평가도 나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극우화에 특히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죠. 근데 한편에서는 뭐냐면 우리 바로 옆에 나라에 있는 일본의 모습은 굉장히 저는 있잖아요. 아프더라고요. 아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후 재팬에서 90% 이상이 윤석열 파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하고 있다는 이걸 보면서 일본은 국가가 이류 국가로 제가 전락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래전부터요. 예? 일본은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때는 수준을 보기에도 굉장히 낙후된 국가입니다. 근데 시민들은 저는 국가보다 더 낮은 삼류 시민으로 전락했구나. 지난 한 30년 잃어버린 30년이 지나면서 삼류 시민이 돼버렸구나. 윤석열 파면이 그러니까 아무리 윤석열이 그러니까 정권이 일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윤석열의 파면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죠. 이건 소위 말해서 지구촌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가질 자세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일본은 굉장히 저는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헌재가 8대 0으로 파면 선고한 거는 아직 혁명의 시간이 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정치사회 분열은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될 겁니다. 이 정치사회 분열이 바로 내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K민주주의에 남겨진 과제라는 것이죠. 과제인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란의 목표는 뭐냐면요. 권력의 쟁취입니다. 권력의 쟁취는 뭐냐면 우리 사회 특권층들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져야 돼요. 그 때문에 권력 쟁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희생을 시켜서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국가의 이익보다도 자기들이 권력 쟁취하는 게 더 이 사람들한테는 상위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특권층들은 상위 개념이에요. 네?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요. 국가 이익조차도 뭐 미리 앞당겨서 얘기한다면 저는 이번에 한덕수가 자기가 그 권한대행을 이용을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한미 간의 그러니까 이 문제들 사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이건 굉장히 반국가적인 저는 행동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그것을 설사 백악관에서 원하더라도 자기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 정권에다가 넘겨줬어야 되는 겁니다.
넘겨줄 수도 없는,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는 거를, 예? 자신의 그러니까는 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트럼프하고 내가 그러니까는 전화한 지도자 중에 하나라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국가 이익을 내팽개친 거죠. 거기서 뭐 그러니까는 우리 측의 얘기가 뭐가 전달됐습니까? 그냥 무조건 미국의 그러니까 목소리만,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소리만 그러니까 전달받은 거죠. 다음 정권에 굉장히 그러니까 부담을 준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국가 이익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이익이나 아니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국가 이익도 내팽개치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요, 물론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재명 죽이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권력 쟁취의 최대 장애물이기 때문에요. 권력 쟁취에. 왜 이재명이 권력 쟁취의 최대 장애물이냐? 이재명이 맨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는 나를 권력의 도구로, 저거의 도구로 써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는 이제 상징적인 정치인이잖아요. 상징적인 정치인. 이건 정치인들이 사실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이런 얘기를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강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건 바로 뭡니까? 특권층들이 권력을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전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독점하지 못하게요. 자, 이 상황 속에서 개헌소란 사태가 일어났어요. 개헌소란 사태가. 이 소란 사태라고 제가 평가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번 대선은요. 내란 청산이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마지막 우리가 적어도 절차적인 과제잖아요. 예? 내란 청산이 그러니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 대선은요. 근데 개헌이라는 것은 사실 타협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개헌을 하냐 안 하냐, 개헌의 필요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해가지고 개헌을 지금 여러분들 2달 남은 시점 속에서 이게 진행되기도 일정상으로도 부족하지만은 타협이 안 되죠. 타협이 안 됩니다. 예? 더구나 개헌에 있어서는 권력 구조에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양보들 안 합니다. 그러면 이 개헌 소란을 왜 했느냐? 이걸 왜 그러니까 국힘당이 덥석 물었냐 하냐면요. 내란 청산으로 이게 이슈가 대선이 이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건 국힘당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불리하다 보니까는 개헌 이슈로 물타기 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은 이재명의 권력 장악을 차단하는 속셈이었어요. 차단하는 속셈이요. 예? 이재명이 어쨌든 지금 가장 이제 우위에 있고 이재명을 그러니까는 내부에서 견제하는 사람이든 세력이든 아니면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죽이기에 이렇게 열을 내는 집단이든 간에 결국은 이건 뭐냐면요. 지금 온 국민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몇 달입니까? 4달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4달 동안 그러니까는 이 깨시민들이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우리가 그 힘과 마음과 힘을 모았던 것은 뭐였었습니까요? 이 내란 청산이거든요. 내란 청산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다행히 이제 그러니까 이 국힘당도 그러니까는 특권층들도요. 이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 덩어리들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완규 카드가 돌출된 겁니다. 이완규 카드가. 이게 이제 윤석열의 셈법이 여기에 이제 개입된 거예요. 윤석열의 셈법이. 윤석열의 셈법하고 국힘당의 셈법은 공통의 목표도 있지만은 차이도 존재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차이도 존재를 해요. 네? 차이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셈법으로 이완규 카드는 돌출한 겁니다. 돌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완규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개헌 이슈를 그러니까는 개헌 소란을 그러니까 사실은 죽여버렸죠.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완규 카드가 돌출한 배경은요. 이해하면 이겁니다. 윤석열이 탄핵 선고받고 나서도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 했고 안 해오고 있잖아요. 예?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아주 끝판왕을 보여준 것은 사저복귀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국민위에서 새길 찾겠다. 참, 이거 보고 국민들이 황당해가지고, 예? 많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는 심정이 됐었잖아요. 새길 찾겠다. 여기에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니까는 사저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하면서 이제 쏟아져 나온 얘기들 봐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요?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파면한 것에 대해서 둔기로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는데 자기는 이게 기각될 거, 최소한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예? 기각되겠다. 이걸 이제 그러니까 예? 이걸로 인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대충 이제 그러니까는 좀 짐작도 되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 얘기한 게 뭡니까요? 갑자기 바뀌었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앞에 저거 같은 저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한마디가 뭐냐면 대통령을 하면서 배신을 너무 많이 당했다. 사람은 충성심을 보고 써야 된다. 본인 입으로 사람을 믿지 않는다.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사람은 충성심을 보고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 표현을 묶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이걸 해석을 해보세요. 해석을 해보게 되면요. 자기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겠다 이거예요. 예? 국민의 세계를 찾겠다 하는 것은 자기는 그러니까 결코 이 헌법재판 탄핵을 수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는 이 정치적인 부활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내란 세력이 진압당하지 않고 그래 윤석열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윤석열은 내란 지금 재판을 받고 진행 중인데 빨리 수감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건 바로 뭐예요? 내란 협조 세력이 우리 사회에 그만큼 공고한 겁니다. 내란 협조 세력과 특권층의 협조 세력들이 공고한 거예요. 예?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깨시민들이 그렇게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반세기 이상 동안 한 6, 70년 동안에 분단 이후에 이런 특권층들이 공고하게 성을 구축해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윤석열이 뭘 갑니까? 이한규 카드를 내세운 겁니까? 이한규라는 건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게 윤석열의 본진이라 했습니다. 본진이요. 본진. 이게 뭐냐? 안가 4인방의 한 사람이잖아요. 안가 4인방이요. 예? 안가 4인방이 누굽니까? 그 이상민 그러니까 그 행안부 장관 했던 사람. 그 다음에 민정수석 했었던 그 누구죠? 김주현인가 하는 사람 있고. 그리고 이제 이완규하고 또 하나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안가 4인방이잖아요. 네? 이 4인방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러니까는 후배 내지는 다 정치 검사 출신들, 윤석열 라인들 저거들이잖아요. 이게 본진들이죠, 본진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이완규를 집어넣느냐? 첫째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써봤는데 못 믿겠다 이거죠. 믿을 놈을 이제 전면 배치해야 되겠다 이거죠. 헌법재판소를 장악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헌법재판소를 장악해야지만이 자기가 부활하는 데 속에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좀 대부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한 사람으로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는 헌법재판소가 그걸 제대로 이 정리를 못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자기 저걸로 완전히 장악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특권층들은 권력을 철저하게 장악해 갑니다. 철저하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뭘로 보고 있냐면요. 자, 이재명 정권이 출범을 할 것을 이걸 전제로 그러니까는 저는 이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이재명 정권을 이제 공격할 겁니다. 공격을 할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시작될 게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이 시작될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는 6월 달부터인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실패를 할 것을 그러니까 유도할 겁니다. 언론에서 조선일보가 앞설 것이고, 그래서 이 유도 작업 준비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계속 몰아붙이겠다 이겁니다. 몰아붙여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을 그러니까 좌초시키겠다 이거죠. 이재명 정권을 좌초하게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는 뭐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 세력들이 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대치기 당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뭐 이 정도로 이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려면 이재명 정권이 반드시 그러니까는 내란을 청산을 해야 되고 내란 청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민주주의 강화입니다. 민주주의 강화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쪽에서 우리가 믿을 사람은 결국은 뭐냐? 국민들뿐이었거든요. 국민이요. 네? 이 특권층을 그러니까 다시 재배치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을
진짜 주인으로 그러니까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거 뒤에서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 내용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경제 진단과도 관련돼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제 3년을 이제 평가하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새로 나오는 이제 지표들 가지고 이제 보충을 하고 그러는데 물가 상승률 보게 되면 윤석열 정권에서 3월 달까지 연평균 한 3.0%로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진행됐어요. 높은 물가가 그러니까요. 진행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성장률 격차가 문재인 정권 때는 그래도 미국보다도 높았고 일본보다는 물론 높았고요. 일본은 문재인 정권 때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G7보다도 높았습니다. G7 평균보다도 높았었어요. 왼쪽이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권 때고 윤석열 정권 때는 근데 미국한테 크게 뒤처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G7 평균보다도 뒤처졌습니다. 일본하고의 격차는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일본하고의 격차는 문재인 정권 때는 13.2%포인트나 격차가 벌어졌었는데 이게 1%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어요. 그런 점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능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고용입니다. 고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고용 시장이 완전 악어입 구조로 변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취업자 증가 수가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냐가 중요한데 이 오렌지 색깔이 바로 뭐냐면은 65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에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 2배 내지 3배, 많을 땐 3배까지도 그러니까 65세 이상 취업자가 증가하지 않으면 고용은 계속 지금 밑에 연령층들은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었어. 특히 이제 청년층 일자리가 20만 명 이상씩 계속해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그러니까 22년 3월 달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마지막 달이잖아요.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23년, 24년, 25년 3년 동안 딱 진행된 걸 봐보세요. 악어입처럼 쫙 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고용시장의 저거고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정권을 연장하는 것은 저는 힘들었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8년 전에 제가 박근혜 정권 때 제가 그런 평가를 했었거든요. 예, 박근혜 정권에 최순실 사태가 없어서도 정권 연장은 힘들었을 것이다 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걸 오늘 보여드릴게요. 경제 지표로요. 청년층은 물론 고용률까지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연령 감소뿐만이 아니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냐면 윤석열 정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22년 5월 달부터 25년 1월 달까지가 지금 세계 수출 통계가 지금 잡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3월 달까지 딱 바로바로 잡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집계가 늦게 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는 거의 그래도 세계 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한 3% 정도 차지했었어요. 3% 정도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요. 근데 이게 2.75%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0.2, 4%라 해서 그러니까 뭐가 크냐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 이게 비중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정 수지를 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17년도부터 21년도가 파란색 막대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막대기가 윤석열 정권 3년의 저겁니다. 오렌지 색깔이 뭐냐면은 재정 수지 적자 규모입니다. 절대액에서 이전에 가장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심했던 때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112조 원이었습니다. 재정 적자가요. 관리 수지 기준으로요. 112조였었는데 이거를 22년도에 돌파했죠. 117조로 돌파했죠. 그리고 지난해도 그러니까 최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잡혔겠지만 또다시 100조를 돌파했죠. 한 105조 정도가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나타났죠. 이 정권이 그러니까 특히나 그러니까는 이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재정 준칙이라는 것이 재정 적자 수준을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넘으면은 그러니까는 강제적인 조치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3% 재정 준칙을 달성한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뻔뻔스럽게 그러니까는 재정 준칙 타령을 하고 재정 관리 잘했다고 타령하는 이 정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추경호하고 최상목이 진짜 무능할 뿐만 아니라 진짜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봐요. 네?
한나라의 재정 관리를 이렇게 못한 정권이 역대 정권에서 없었습니다. 아무리 보수 정권이라 하더라도요. 자, 재정 적자가, 누적 재정 적자가 얼마냐면요.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는, 이 재정 적자가 작년 말까지 집계가 됐어요. 재정 적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 32개월 정도 되는 건데, 32개월 동안에 271조 원입니다. 271조 원. 같은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보다도 한 100조 정도가 더 많이 재정 적자가 발생한 거예요.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한테 재정 적자 타령을 하는 것은 이건 아주 그냥 인면 수심 집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71조로 그러니까는 재정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규모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죠. 국가 중앙정부의 채무는요. 중앙정부의 채무는 문재인 정부에 비해 가지고 더 적게 그랬어요. 재정적자는 그러니까 재정적자 증가액은 한 100조 정도가 더 많은데 중앙정부 우리가 정부의 채무는요. 왜 발생하는 겁니까요? 재정적자죠. 우리가 가계의 부채가 왜 우리가 변합니까? 네? 가계 수지가 적자가 되게 되면 거기서 빌려 썼다는 얘기인 거니까 빌려서 채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부채로 쌓이는 거잖아요. 되게 차입을 통해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냐면 이전에 차입한 것에 대한 또 이자가 나가잖아요. 이자가. 그래서 이자하고 재정 적자가 합해진 게 국가 채무에 추가가 되어집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289조 원 정도의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임기 중에 발생했는데 2월 달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근데 정부 채무는 179조 정도뿐이 발생이 안 됐어요. 110조 정도가 펑크가 생기잖아요. 이게 뭡니까요? 각종 기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갖다 쓴 거죠. 뭐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단기 차입한 거는 편법을 했다 하더라도 각종 기금이라든가 특별하게 해서 예를 들면 작년만 하더라도 기금이라든가 특별하게 해서 한 17조 원을 그러니까 갖다가 썼어요. 문제는 이게 차기 정부의 채무로 편입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그쪽에 돈 돌려줘야 될 게 아닙니까? 채워 넣어야 되잖아, 다시요.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중앙정부 채무액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다음 정권에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다가 그 정부 채무를 넘긴 거예요. 이걸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기재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권 이게 이번에도 이게 참 불행인 게 뭐냐면요. 이렇게 탄핵돼가지고 하게 되게 되면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정권이 시작하기 때문에 정권의 인수인계 과정이 없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이 없어요. 인수인계 과정이 있다면은 이 분식회계에 대해서 이거 규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바로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110조에 달하는 것을 다음 정부에다 사실상 정부 채무로 넘긴 거예요. 다음 정부에서는 이거 기금 같은 거 다 다시 채워 넣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채워 넣어야 될 게 아닙니까요? 그 기금이라는 것은 다 그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구한 것인데 이게 분식회계입니다. 분식회계. 자기들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게 분식회계죠. 자기들 정부 채무 감추기 위한 저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못된 짓들을 해요. 못된 짓을 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봐보세요. 이제 다음 이재명 정부 들어서게 되면 국가 채무가 급증했다 또 이제 타령할 겁니다. 제 말 이제 두고 보세요. 안 그러겠나가. 두고 보시라고. 이 110조가 그러니까는 그대로 그냥 다음 정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장부에 잡힐 거란 말입니다. 예? 장부에 잡힐 거라고요. 국가의 순자산 변동을 보세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박근혜 때 145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기관 저런 것도 많이 팔아먹고 막 이제 그러면서요. 문재인 정권 때 한 110조를 증가시켰어요. 순자산이 늘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때 한 8조 원 정도 또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 보수 정권이 잡으면은 그러니까 국가의 자산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빠지는 거예요. 네? 그 국가에 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의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주제가 갑작스러운 파산이라고 해놨잖아요. 갑작스러운 파산을 저는 이번에 이제 영남에서 이제 큰 산불 피해가 일어났잖아요. 아주 안타까운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냐. 이게 피해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될 텐데 올해 만약에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산에 나무들이 다 불타고 그랬으니까는 토양이 바로 이제 직격으로 그 비를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토양이 유실됩니다. 토양이 유실되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토양 속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유실될 게 아닙니까? 예? 이게
그 토양이 살아나는데 굉장히 장애로 작용하겠죠. 이 영남 산불 피해가 일종의 갑작스러운 파산입니다. 갑작스러운 파산이에요. 예? 이 자연 생태계의 이 벽에가요. 이걸 제가 볼게요. 영남 산불 나고 나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경향신문 보도인데 2년 전에도 우리가 봄마다 산불을 우리가 이렇게 겪었잖아요. 예? 봄마다 되게 산불을 많이 겪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최악의 산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이번 산불은 최악이라는 건. 근데 이 산불 나고 나면은 되게 뭡니까요? 정부들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큰 사고가 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백서를 만듭니다. 백서는 왜 만드는 겁니까요? 그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우리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서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백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왜 백서까지 냈는데도 더 큰 이 산불로 참사가 이어졌느냐 하는 이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백서가 그러니까 그냥 모양새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닌 겁니까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백서에서 제시된 개선책들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막 그래요. 그럼 왜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왜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뭐 구체적인 세부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뭐 대피 장소를 사전에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됐겠습니까? 근데 부처 간의 역할과 협업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헬기 예산이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헬기에 많은 헬기들이 러시아로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온 게 있는데 러시아니까 우리가 저거 하면서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띄우지 못하는 헬기들이 꽤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라든가 재난안전 부분들이 예? 예? 그리고 특히 행안부가 이게 이제 이제 주무부서인데 직무유기죠.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거죠. 자, 요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보여주기식 백서를 발간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지금 이번에도 백서 만들죠. 근데 그 백서만 만들면 뭘 하냐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실행이 안 되어지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행안부가 뭐냐면 산불 대응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대. 그래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대책 마련하겠대. 이거 2년 전에 안 그랬냐고요. 네? 이런 말만 또 사람들 머리 기억 속에 잊어버리고 산불 피해 지역에서 좀 제외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관심에서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저는 이게 민주주의 붕괴 결과입니다. 민주주의 붕괴 결과예요. 자, 우리가 미얀마 사태가 있어요. 우리의 지금 관심사에서 멀어져 버린 미얀마 사태 있었잖아요.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큰 지진이요. 그래서 그 군부 정권이 발표한 숫자만 하더라도 거의 뭐 3천 몇백 명이 그러니까 죽었고, 예? 실제로는 그것보다 10배가 더 많을 거다. 최대 막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 그래요. 예? 사망자가요. 물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상당한 사람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수십만 명이 가다 이거죠. 근데 이 군부 정권이 뭐냐면은 지금 거기도 내전 중이잖아요. 내전이요. 내전 중인데 뭐냐면은 국제사회에 원조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를 요청한 다음에 거기서 들어가려면은 군부 정권이 그러니까 다 승인해줘야지만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들하고 이 민주주의 정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예? 소위 말해서 그쪽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내전을 지금 상대 지역은 지원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원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쪽은 미얀마 국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얀마 같은 경우 왜 그런 일을 하냐? 민주주의가 붕괴되니까는 여기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커다란 재난이 일어날 때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그러니까 이거 위기를 관리를 못합니다. 위기 관리가 안 돼요. 민주주의가 붕괴돼 버리면요.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가 붕괴되면요. 정부 역할이 축소됩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집단들이 대개 가는 게 뭐냐면 작은 정부를 얘기합니다. 예? 어떻게 포장을 하든가 작은 정부를 가죠. 소위 감세 추진을 하죠. 대표적인 게. 그럼 지출이 축소가 되지죠. 규제도 해체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공 영역이 위축됩니다. 공공 부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분위기로 그럼 공직자들의 책임 해태가 발생합니다. 예? 공공 부분은 그러니까 가능한 그러니까 역할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소극적인 협업이 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은
대규모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 되느냐? 거기다가 왜 그러니까는 미리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돈을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해야 되냐? 이런 식인 것이죠. 이번에 미국에서도요. 참 지금 미얀마 사태가 갔을 때 우리가 국제사회 재난이 일어날 때 가장 그동안에 우리가 앞장서는 게 미국 같은 나라잖아요.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요. 미국도 그래서 미국에 그러니까 USAID라는 국제 개발처가 있죠. 국제 개발처라고 하나요? 국제 이런 거 지원하는 부서요. 거기 파견했어요. 파견했는데 현장에 파견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파이어 해고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소위 말해서 머스크 주도로 그러니까 정부에 그러니까는 이 지출을 줄인다고 하면서 정부 부서를 막 이제 지금 해고시키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은 그 미국의 그러니까 식품의약관리국이요. 예? 거기도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로 지금 해고를 그러니까 지금 인원 축소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일반 국민들에게 공공적인 영역이 이걸 축소시킵니다. 축소시켜요. 그럼 자연히 뭐냐면은 공공 부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그러니까 안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개인이 넘어서서 그러니까는 공공 부분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들도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건 내 업무 아니야 하면서 서로가 이제 미루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작은 정부는 필연적으로 안전 예산과 규제가 최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그러니까 백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런 예산 지원이 안 돼. 규제도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러니까 이 뒷받침이 안 돼. 그러니까는 딱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속수무책인 거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극화가 심화되어지죠. 민주주의가 붕괴되면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흔히 전문적인 용어로 사회자본이라고 그러죠. 사회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상부상조입니다. 상부상조하는 분위기. 서로 그러니까는 어려움을 같이 그러니까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요. 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상부상조의 정신이 이런 것들이 이런 사회자본이 아주 약화되어지죠. 그 재난에 대한 사회적 공감도 약화되어져요. 재난에 대한 사회적 공감도. 예? 영남 지역에 대해서 저는 이번 가만히 관찰을 하면서 영남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다른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2020년 2월 달에 대구에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이렇게 제일 먼저 우리가 대규모로 발발하잖아요.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요. 그때는 어땠었습니까요? 전국에서 대구를 돕자고 하면서 대구를 돕자면서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응원을 보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서로가요.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작았죠. 작았어요. 안타깝게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가 돼버립니다. 사회가 파편화되는 거죠. 파편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붕괴의 결과인 거예요.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각자 도생해야 되는 이런 사회가 돼버리니까요. 고통 분단에 대해서도 이제 별로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내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시선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은 재난 극복을 하려면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회는 굉장히 불안정이 더 심화되집니다. 상호 불신되어지게 되고, 우리 힘들 때 그러니까는 지원도 별로 없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상처를 입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경제 심리도 추락합니다. 각자 도생은 가속화되어지고, 이게 사회가 해체되어지는 거죠. 사회의 면역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약화되면 신체적으로 쉽게 바이러스 침투를 그러니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해지는 겁니다. 외부 충격에.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사회는 갑작스럽게 파산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남 산불이 갖고 있는 것은 생태계 파괴라는 것이 바로 이게 갑작스러운 파산인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점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봐보세요. 생태 파괴로 영남 산불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토양까지 회복되는데 100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 복원되려면 1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산불의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요. 예? 뭐 버들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 3년 있어야지만 다시 이거 되고. 근데 토양이 막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이제 유실되가 오게 되면 이것도 제가 볼 땐 늦어질지 모르겠어요. 개구리가 12년 걸린다고. 개미도 한 13년 걸린다고요. 멧새 같은 경우 한 20년 걸리고 나무는 한 30년 걸리고 나무가 다시 복원되고 그러는데요. 예? 살쾡이 같은 거 한 35년. 토양까지 복원되려면 1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해체가 된 거죠, 완전히. 해체가 된 거죠. 죽음에 완전히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그러니까 생명의 공간으로 다시 이게 살아나려면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갑작스러운 파산의 결과인 겁니다. 갑작스러운 파산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식을 못하면은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제 지금 노트북이 저 와이파이가 꺼져가지고요. 꺼져가지고 여러분들 댓글 다는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터넷 연결하려고 시도를 해보는데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됐구만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 사회 경제 생태계가 완전 복원되려면요, 시간 굉장히 걸립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복원시켜야 되죠. 정치적으로 복원시켜야 돼. 우리가 사회 의식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의식까지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회적 동물로 복원시켜야 되는 이 복원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려요.